2020년 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당시 중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죠.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거의 한 보름 가까이를 온라인 클래스를 전혀 수강하지 않았어요. 아버님께 전화 드렸을 때는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어요.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애를 죽이면 되겠느냐. 잠시 후에 그 지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아이 전화로. 아이가 집에서 아버지께 좀 심하게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심하게 폭언을 많이 듣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 주세요. 아이를 다독여 조심스레 물어본 결과 아버지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학대가 확인됐죠. 선생님이 아이를 위해 움직이는 동안 아이는 아버지에게 또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집을 나가고 싶다. 더 이상은 이렇게 아빠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저 여기서 나가게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 길로 바로 그 다음날 아이를 분리조치하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 아이를 곧바로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매뉴얼대로 조치를 취했고 다행히 아이는 안전하게 시설로 분리됐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복, 학용품, 교과서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나와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원활하게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당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들끼리 335 장학금을 모아서 전달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아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복지금을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복지금을 신청하려면 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이 명의의 통장이 필요했어요. 새로 개설을 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또 법정 대리인을 데리고 와야지만 아이 명의의 통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학대 피해에 노출이 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법정 대리인이란 사실 아동학대의 행위자거든요. 절대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신고를 하고 이후에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대책들이 전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시설에 안전하게 분리됐고 그렇게 아이를 구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지 못합니다. 너무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 안타까워요. 아무래도 시설에서 살아가는 게 본인에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다시 원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끝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으셨고 자기가 버려졌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결국 지금 현재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년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가기 전 아이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꽃을 찍어 보내주기도 하고 때때로 작은 선물 쿠폰으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죠. 선생님이 아이를 위해 사준 휴대폰, 지금도 다달이 요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당분간 수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정말 세상하고 연결돼 있는 그 마지막 끈이 사라질까 봐 이거라도 아이한테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안전한 곳에서 사람답게 살기를 바랬어요.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공부하고 싶은 거 하면서 평범한 아이로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아이를 격리를 시키고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게 최선이었을까? 학대에서 아이를 구했지만 아이의 삶까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로 돌아간다면 선생님은 아이를 위해 또 신고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안전한 보호를 위해 대부분 아이를 시설로 분리합니다. 가해자는 부모인데 피해자인 아이가 집을 떠나 낯선 시설에 분리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사건을 담당하는데요. 2021년 전한나 판사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령집인데요. 법 36조는 그 행위자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8가지의 보호 처분을 정하고 있는데요. 학대한 부모의 변화를 위한 처분입니다. 그 행위자들의 아동학대에 이르게 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맞는 처분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이제 감호위탁을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감호위탁이라는 것은 아동을 시설에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행위자를 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감호 위탁은 피해 아동은 집에 그대로 보호하고 학대 가해자인 부모를 별도의 시설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매우 드문 판결이었죠. 모든 처분은 사실 아동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잘못은 부모가 했는데 그 아동을 낯선 시설로 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동은 사실 기존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고 기존의 학교를 다니면서 교우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거든요. 다른 보호자가 있어서 그 아동을 가정 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행위자를 퇴거시키고 감호 위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호 위탁 처분은 아이의 일상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해 부모를 변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감호 위탁은 우리가 그 행위자와 아동을 영원히 분리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감호 위탁 처분을 할 때는 보통 보호 관찰이나 상담 위탁이나 수강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명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행위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감호 위탁이라는 그 처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행위자와 아동에 대한 개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행위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감호 위탁은 그동안 여러 이유로 많이 활용되지 못했는데요. 분명 우리 법에 존재하는 제도였죠. 아이의 삶을 고민한 끝에 보다 나은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아동학대 문제는 대응 부처가 많습니다. 그중 보건복지부, 경찰청, 법무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법무부 아동인권보호특별조는 안성희 검사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나름 각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아이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또 저희가 놓친 것은 없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경찰과 복지부 사이에 만들어졌던 그런 대응 체계에 위기점은 없는가 그런 걸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선은 이제 복지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해 부모를 분리시키는 감호 위탁 처분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죠. 그동안 많이 활용되지 않았던 감호위탁 제도가 있다는 것을 보고요. 이게 어느 정도 국가가 관리 감독이 가능한 상황에서 거주지를 지정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교육과 상담,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제도를 좀 많이 활성화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경찰청이나 복지부와도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럼 초기 단계에서부터 아이가 되도록이면 기존 환경에 있을 수 있도록 하고 학대 행위자를 먼저 분리를 해보자. 우리가 이 방향으로 아동학대 사건들을 좀 이제 바라보자.
10여 년간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 속에서 안성희 검사가 목격한 것은 피해 아동의 삶이었습니다. 아이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참 쉽지 않아요. 사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업무를 한다고 할 때 뭐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동학대 사범 다 구속하겠습니다. 이러면 어쩌면 박수를 치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최상의 환경은 무엇인가? 아이는 안 맞고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아이한테 최선의 환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학대가 없는 가정이고 부모가 학대를 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